마님, 제사상밥이 또 비었습니다. 하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집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아침이 되면 아이를 위한 밥그릇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쥐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릇에 남은 흔적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밥은 분명 산에 묻은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집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별빛 끝장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안 깊숙이 자리한 어느 양반 가문에 늑복이 찾아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최 대감은 벼슬길에 오른 지 20해가 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첫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본체에 들인 새마님 역시 혼례를 치른 지 7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지요. 대감은 집안의 대를 잇고자 마음을 졸이며 용하다는 무당을 찾고 이름난 절에 불공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님의 몸에 마침내 귀한 기운이 깃들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들썩였고 대감은 그날 밤 혼자 사랑채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합니다. 10달을 조심조심 품어 태어난 아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을 석준이라 지었는데 돌이 지나자 눈빛이 또렷하고 웃음이 맑아 보는 이마다 탄성을 자아냈지요. 대감은 퇴청 후 곧장 내당으로 향해 석준을 무릎에 앉히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였고 마님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이 집 사람이 된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석준이 6살 되던 해 가을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절기가 바뀌며 생기는 가벼운 몸살인가 여겼지요. 마님은 손수 미음을 쑤어 아이의 입에 떠넣고 식어가는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흐려지고 불구스름하던 볼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놀란 대감은 즉시 이름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의원은 석준의 손목을 짚어 맥을 살피고 혀의 빛깔을 확인한 뒤 무거운 얼굴로 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리는 냄새가 진한 탕약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고 집안에는 쑥과 약재 냄새가 자욱하게 배어들었지요. 그 무렵 대감의 첩인 귀련이 무언가를 은밀히 꾀하고 있었습니다. 귀련은 본체 마님이 아들을 얻은 날부터 자신의 자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인들 몰래 의원을 따로 불러 귓속말을 나누었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 안으로 무언가를 받아 넣었습니다. 이 수상한 거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부엌 심부름을 하던 어린 종 만석이만이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이었지요. 날이 갈수록 석준의 기운은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은 오히려 더 거세게 올랐고 먹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마님은 밤새 아이 곁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대감은 사랑채를 서성이며 안채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윽고 새벽이 되어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안채에서 갑자기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원은 석준의 코앞에 솜을 대어 보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가운데 마님만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싸늘해야 할 그 작은 손이 기이하게도 아직 따스하였습니다. 곡소리가 잦아들 틈도 없이 귀련이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상복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고
눈물을 흘리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귀련은 마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면서도 눈빛만은 싸늘하게 빛났지요. 마님, 지금이 한여름 아닙니까? 날이 이렇게 더운데 도련님을 오래 두었다가는 아니 되옵니다. 어서 장례를 치러야 하옵니다. 귀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서두르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이의 손을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 손이 아직 차갑지 않소. 나는 못 보내겠소.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였습니다. 귀련은 잠깐 표정을 굳혔다가 이내 의원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의원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근엄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숨이 끊어진 지 이미 1시경이 넘었사옵니다. 손에 온기는 방 안온도 탓이옵니다. 마님, 더 지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못을 박듯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은 두 여인 사이에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 넋이 나간 듯 눈빛이 공허하였고 귀련이 옷자락을 잡아 끌듯 말을 거들자 결국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귀련의 지시를 받아 관을 들릴 준비를 시작하였지요. 나무를 다듬는 소리, 흰 배를 펼치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만석은 홀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15살 어린 종의 가슴 속에는 며칠 전부터 무거운 돌멩이가 하나 얹혀 있었지요. 귀련과 의원이 몰래 나누던 대화, 소매 안으로 사라지던 무언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장작을 패러 가는 척 뒷마당을 돌다가 행랑채 기둥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귀련과 의원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만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아직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옵니다. 의원의 목소리가 모기 울음처럼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하면 더더욱 지금 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련의 대답은 조용하였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기둥을 짚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대감께 고해야 한다. 마님께 알려야 한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종놈이 양반 천마님을 고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말 한마디 잘못 내뱉으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장례는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만석은 행렬맨 뒤에 서서 관이 수레에 실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앞이 아득하였습니다. 그 작은 관 속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이가 누워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집안에서 오직 만석 혼자뿐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집을 나서던 날 하늘은 낮게 드리운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햇빛 한 점 없는 흐린 하늘 아래 흰 상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곡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고 지나던 이웃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지요. 최 대감은 상복 자락을 여미며 행렬 앞에 섰지만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마님이 따랐는데 두 걸음을 걷다가 한 번씩 비틀거려 몸종이 양쪽에서 부축하지 않으면 서 있기조차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선산 언덕에 다다르자 하인들이 관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풀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불어왔고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울다가 날아올랐습니다. 마님은 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뻗어 관 뚜껑을 더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때 귀련이 재빠르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님, 이미 수의로 감쌌사옵니다. 지금 여시면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목소리는 나직하였지만 몸으로 길을 틀어막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귀련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울음조차 목에 걸려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하였지요. 관 뚜껑이 닫히고 못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쾅.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마님의 어깨가 한 번씩 떨렸습니다. 대감은 눈을 감은 채 주먹을 쥐었고 몸종들은 소매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이윽고 흙을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삽이 땅을 뜨고 흙이 관 위로 쏟아지는 소리, 둔탁하고 무거운 그 소리가 언덕 위에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만석은 행렬 가장 뒤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 지금이라도 말하자. 속으로 수십 번 다짐하였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이 절반쯤 덮였을 무렵 관 옆으로 삐져나온 수의 자락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펴졌습니다. 만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이미 흙이 그 손을 덮어버린 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떨군 채 통곡하고 있었고 대감은 눈을 돌린 상태였으며 귀련은 의원과 나란히 서서 흙이 쌓이는 것을 차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한 발 앞으로 나서려다 멈추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흙은 점점 높이 쌓여갔습니다. 작은 봉분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자풀이 눌리고 마지막 다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석주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더니 무언가 딱딱하고 매끄러운 것이 손끝에 닿았지요. 나무였습니다. 위쪽도 나무, 옆쪽도 나무, 발 아래도 나무였습니다. 몸을 돌리려 해도 공간이 너무 좁아 어깨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묵직하고 탁하였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의 천에서 나는 낯선 냄새가 뒤섞였지요. 석주는 2번, 3번 숨을 쉬어 보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목소리는 나무벽에 막혀 울리다가 사그라들 뿐이었습니다. 이내 2 손으로 위판을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면을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한편 만석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하인들이 모두 집으로 향하는 동안 만석의 발은 선산 쪽을 향하였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돌리려 해도 가슴속 돌덩이가 발목을 붙드는 것만 같았지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만석은 결국 다시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갖다진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것인지 용서를 빌고 싶었던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분 한쪽에서 흙이 미세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흙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땅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쿵, 쿵. 만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련님,
만석은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손톱이 부서지고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흙을 한 움큼 또 한 움큼 걷어냈습니다. 얼마쯤 팠을까 손끝에 나무판이 닿았습니다. 만석은 옆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이음새를 비집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판자 한쪽이 들렸습니다. 틈 사이로 작은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힘껏 당겼습니다. 흙과 수위에 뒤덮인 석준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만석의 품에 안기자마자 온몸을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별빛이 흙투성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품 안에 안긴 석주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하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숨결이었지요. 만석은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그 온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의 수위는 찢겨 있었고 작은 손끝에는 흙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꾸준하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만석이 옵니다. 눈 좀 떠보시옵소서. 석주는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만석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병을 앓으며 많이 여윈 탓이었지요. 그 가벼움이 오히려 만석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귀련이 있는 한석준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아이는 다시 위험에 처할 것이 뻔하였지요. 대감께 곧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밤중에 선산에서 내려온 종이 죽은 도련님을 업고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어금니를 깨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좁은 샛길로 돌아 내려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지요. 만석은 등에 업힌 아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의 자락을 단단히 붙들고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만석은 담 그늘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밭 가장자리에 허름한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하는 곳으로 겨울이 지난 뒤라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만석은 그곳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집더미 위에 석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집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바람은 막혔고 아이를 숨기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만석은 부엌에서 몰래 가져온 물 한 사발을 아이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석준은 처음에는 받아 넘기지 못하다가 이내 조금씩 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를 손가락으로 떼어 입에 넣어 주었더니 아이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준이 겨우 기운을 차리고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충분하지 않은 손이었지요. 만석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집더미에 등을 기댔습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만석의 가슴 속에 불씨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헛간 틈새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만석은 아이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석준이 떠난 뒤 최대감의 집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하인들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고 사랑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겼으며
안채 깊숙이에서는 밤마다 마님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지요. 대감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었고 귀련은 슬픔을 표하는 척하면서도 본체 살림을 하나씩 손에 넣어가고 있었습니다. 49제가 지나고 첫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전날부터 손수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석준이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지요. 흰 쌀밥을 수북이 담고 달걀 장조림을 곁들이고 꿀을 바른 약과를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제상을 차리는 마님의 손이 몇 번이나 멈추었습니다. 그릇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져 상보를 적셨지요. 제사를 마친 뒤 마님은 오랫동안 제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석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이 들어와 마님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시각 헛간에서 석준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을 자고 깨기를 반복하며 겨우 기운을 추슬렀지만 배고픔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이 날마다 부엌에서 조금씩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는 자라나는 아이의 허기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지요. 석준은 빈 뱃속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련님 안 되옵니다. 누가 볼 수 있사옵니다. 만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렸지만 석준은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집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석준은 만석의 손을 잡고 담 그늘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제상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촛불이 꺼진 뒤였지만 달빛이 흰 상보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제상 앞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서툴렀고 손이 떨렸지만 한 술, 두 술 떠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밥 위로 떨어졌지요. 만석은 마당 어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저려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배어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있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제상을 거두러 온 몸종은 밥그릇이 깨끗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뒤로 밥이 사라지는 일이 밤마다 이어졌습니다. 제삿날 이후 마님은 매일 저녁 석준의 밥상을 따로 차려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아이가 살아있던 시절의 버릇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밥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인 채로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먹고 치운 것처럼 말이지요. 몸종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신이 드셨나 보오. 한 몸종이 소매로 입을 가리며 말하였고 또 다른 몸종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들은 밤에 안채 근처를 지나다니기를 꺼렸고 어떤 이는 부적을 구해다 방문에 붙이기도 하였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밥그릇이 빈 것을 확인한 날 아침, 마님은 오랫동안 그 그릇을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 석준이가 아직 이 어미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몸종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도 마님의 손을 잡으며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 하였지요. 그러나 마님은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귀련은 이 소문을 듣자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하였습니다.
밥이 사라진다는 것이 귀신 탓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련의 가슴 깊은 곳에는 다른 가능성 하나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지요. 의원이 분명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던 그 말. 귀련은 밤마다 안채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창호지에 귀를 대고 마당 어귀에 서서 어둠을 응시하였습니다. 만석은 귀련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낮에 마주칠 때면 귀련이 유독 만석을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았지요. 혹시 눈치챈 것은 아닐까? 만석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석준을 헛간에 숨기는 일이 날이 갈수록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석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하였지만 이제는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말도 또렷하게 하였습니다. 만석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아이는 가끔 헛간 틈새로 스며드는 햇빛을 손바닥으로 받아보기도 하였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만석의 가슴에 따뜻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준이 집더미에 기댄 채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만석아, 어머니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고 담담하여 오히려 더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요. 헛간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마른 풀잎들이 서걱거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긴장은 조금씩 더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이 길어졌습니다. 귀련은 잠을 줄였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 살림을 챙기면서도 눈은 늘 마당 어귀를 향해 있었지요. 밥이 사라지는 일이 열흘을 넘기자 귀련의 가슴속 가시는 이제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귀신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은 귀신이 남기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귀련은 안채 마당에서 작은 발자국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슬이 내린 마당에 또렷하게 찍힌 아이의 발자국이었지요. 귀련은 쪼그려 앉아 그것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크기가 석준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귀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귀련은 몸종 하나를 시켜 의원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랑채 안쪽 방에서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의원은 처음에 눈을 피하다가 귀련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였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습니다. 마침 그 시각 만석은 행랑채 옆 장독대에 볼 일이 있어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련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만석은 숨을 들이켜고 기둥 뒤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발자국까지 나왔으니 살아있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귀련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의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옵니다. 대감께서 알게 되시면 저도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귀련이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석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기둥을 짚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지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두 사람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발소리가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만석은 숨을 참고 단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귀련이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대로 안채로 걸어갔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석준을 헛간에서 옮겼습니다. 더 멀고 더 외진 곳이어야 하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어둠 속을 걷는 동안 석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등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작은 손으로 만석의 어깨를 꼭 쥐고 있을 뿐이었지요. 새로 찾은 은신처는 더 춥고 더 좁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였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만석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석준의 기침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손을 짚어보니 이마가 뜨거웠지요. 열병이 다시 오르는 것인지 차가운 곳에서 지낸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주며 생각하였습니다. 하루를 더 버티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 날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만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감을 찾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은 이른 아침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석준을 잃은 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 버릇이 되었지요. 만석이 사랑채 앞에 엎드리자 대감은 무심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냐? 만석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이마를 바닥에 짚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대감의 눈빛이 변하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례 전날 귀령과 의원이 나누던 대화를 들은 것, 장례 당일 석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말하지 못한 것, 그날 밤 무덤으로 달려가 아이를 꺼낸 것, 그 뒤로 2달 가까이 숨겨온 것, 말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마님을 모함하려 드느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무릎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으리, 도련님이 살아계시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계시옵니다. 소인을 벌하시더라도 도련님부터 확인해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석을 앞세우고 집을 나선 대감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은신처에 다다랐을 때 집더미 위에 웅크린 채 기침을 하고 있는 석준을 발견하였습니다. 대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얼굴, 여인 몸, 그러나 분명히 살아 숨쉬는 아이. 아버지. 석준이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감의 2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은 대감은 아이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지요. 마님은 아이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쥐고 오열하였습니다. 귀련은 곧 끌려왔습니다. 대감 앞에 무릎을 꿇은 귀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의원도 불려왔습니다. 2 사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동안 집안은 뒤집어졌고 만석은 마당 한쪽에 엎드린 채 그저 흐느꼈습니다. 석준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몸뿐이었습니다. 의원을 새로 불러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은 사흘 만에 내렸고 끼니를 거르지 않으면서 혈색도 조금씩 돌아왔지요. 마님은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쓰고 약을 다리고 밤이면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대감도 퇴청 후 곧장 안채로 향하여 석준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석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이 사방을 막아서는 것 같다고 하였지요. 방문을 열어두어야 겨우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깨어나 소리 없이 앉아 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마님이 왜 깨어 있느냐 물으면 석주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마님은 알았지요. 밥에 대한 집착도 생겼습니다.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불안해하였고 끼니 때가 되기 전부터 부엌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굶은 탓이려니 하였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서 보낸 시간, 헛간에서 버틴 날들이 아이의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이었지요. 귀련은 관아에 끌려가 죄를 받았습니다. 의원도 함께였지요. 대감은 그 뒷일을 처리하는 동안 한 번도 석준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하였지만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만석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어른들의 낮은 대화 사이로 새어나오는 말들을 아이의 귀는 놓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이 석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고 대감은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였고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석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를 묻으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멈추었고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촛불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가만히 타올랐지요. 대감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2달의 어둠과 추위와 배고픔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석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밤바람 소리가 들렸고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고요하여 오히려 보는 이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이 아이는 다시 살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한번 죽음을 겪은 존재일까요? 살아있대 죽음을 품은 눈빛, 웃대 온전히 웃지 못하는 얼굴. 우리는 그 물음에 쉽사리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요. 사람의 목숨은 그 어떤 욕심보다 무겁고 어떤 이익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땅 위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